통합문화포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장경희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교수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부에서 1909년에 그 제실미술관, 제가 방송한 지 20년인데, 예, 그쵸, 제실박물관. 방송을 20년 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른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교수님 좀 저희에게 몰랐던 사실들을 좀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2부에도 또 아주 귀한 젊은 패널들을 모셨거든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영화 스텝으로도 일을 하시고 또 작가이세요. 우리 유혜빈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초등교육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우리 김지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가 궁금하신 거라든지 또는 개인의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예, 사회자를 신경 쓰지 마시고 훅 들어오셔도 돼요. 아셨죠?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일부에서는 우리 남과 북의 미술관에 대해서 얘기를 알아봤는데, 물론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미술관, 박물관이라는 개념이 함께 통합되는 얘기도 나왔지만 2부에서는 조금 더 박물관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 어떻게 얘기 시작할까요? 네. 북한에 있는 박물관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우선 제실박물관이 그 1909년에 생겼는데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국가의 그 민족성이라든지 이런 정신을 먼저 지배하려고 하면 그 나라의 그 민속이라든지 아니면 유물을 발굴을 해요. 평양 쪽을 발굴을 합니다. 근데 평양이 바로 고조선의 수도였고 그 다음에 고조선의 수도였었던 그 평양에서 뭐가 나오냐면 낙랑유물이 나와요. 그래서 낙랑유물이 나오니까 이게 그 낙랑유물이 그 당시에 중국에서도 발굴된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봐라, 이미 그 한사군에 의해서 고조선이 그 식민 지배를 받았었던 것이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식민사관을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만든 거를 가지고 1938년 정도에 평양 부립박물관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해방 이후에는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북한 얘기 먼저 해야 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네요. 박물관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처음 시작은 우리 순종 황제가 네네. 백성들하고 더불어 있겠다고 해서 제실박물관을 만들었지만 그게 1909년에. 예, 9년에 했는데 나머지 경주박물관, 뭐 부여박물관, 그다음에 공주박물관 이런 박물관들도 각각 만들었지만 네네. 평양 지역에 생겼었던 박물관의 경우는 이러한 식민사관을 결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1915년부터 발굴을 계속하면서 박물관을 만들고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제 왜구를 무찔러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핵심을 가지고 있는 식민사관이 결정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박물관의 역사는 북한 쪽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남한 쪽 박물관 얘기도 좀 더 풀어주시죠. 남한의 박물관은 제실박물관에서 이후 이제 석조전에 박물관을 만들면서 그렇죠. 석조전이 이제 이양갑 박물관이 되고 그다음 그게 이제 해방 이후에는 또 석조전이 그대로 박물관으로 가요. 가다가 지금 현재처럼 그 민속박물관이 있었던 자리라든지 지금 그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데 이 박물관의 역사 그 이제 110년이나 되는 이 역사는 우리나라가 세계 그 한 5손가락, 6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훌륭한 박물관이에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그 다음에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주박물관이라든지, 부여박물관이라든지, 지금 현재 있는 국립박물관은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세계적인 박물관을 가진 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평양의 조선중앙 역사박물관은 뭔가 위치적으로도 평양의 김일성 광장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좀 더 중요해 보이고, 이제 용산에 우리 남한의 그 중앙박물관이 있는 것처럼 되게 중요해 보이고, 딱 대표적인 박물관인 것 같은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을 때는 그 박물관이 이전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이전하게 됐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공부를 많이 하고 나오셨네요. 어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제 박물관은
지금 그 평양에 있는 그 조선중앙역사박물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은편에 있는 이 탑에서 보여요. 그래서 그 천리마 탑이든지 이렇게 그 큰 탑에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어서 네. 바로 그 김일성 광장의 한쪽에는 그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 있고 맞은편에 조선미술박물관이 있고 그다음에 조선중앙박물관 뒤쪽으로 민속박물관이 있고 그리고 가장 가운데 쪽에 그 이 인민학습당이라고 해서 우리의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박물관이라든지 박물관, 미술관, 그 다음에 도서관까지 다 있거든요. 다른 나라도 그 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도 이 시내 중심가에 가장 중심되는 곳에 있고 그렇죠. 대형 박물관도 광장의 가장 중심에 있고 그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블 박물관도 가장 중심에 있어서 지하철만 타면 누구나 다 오고 관광객이라든지 모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외국에 가면 비행기 타고 첫 번째 가는 게 루블 박물관이고 맞죠. 대형 박물관이고 메트로폴리탄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박물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상으로도 그 위치도 그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다른 나라도 뮌헨도 그렇고 어느 박물관이든 어느 나라든 가장 시내 중심가에 가장 네. 중요한 곳에 있고 예. 그게 예전에는 정치의 중심지고 네. 경제의 중심지고 문화의 중심지뿐 아니라 네. 정신과 이 정체성의 중심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북한의 경우는 그 박물관이 원래는 그 이 혁명박물관이었어요. 그거를 그 옮겼어요. 정치의 중심지고 정신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박물관의 이제 위치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했고요. 그 박물관의 내용, 그러니까 그 어떻게 뭐 전시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이제 찾아보니까 북한에서는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박물관의 이렇게 흐름에서 뭐 배치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라의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우, 우리 훌륭하시네요. 젊은 패널은 박물관 덩어리의 위치를 얘기했다면 이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두 분이 미리 말을 맞춘 거예요? 네, 네. 하여튼 답변해 주십시오. 네. 굉장히 훌륭해요. 네. 우리나라든 그 북한이든 아니면 전 세계가 박물관 기본적으로 중요한 중앙박물관의 경우는 네. 시대순이에요.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일본은 구석기가 없으니까 신석기부터니까 항상 우리한테 배 아파하지만 어쨌든 우린 80만 년 이상의 이런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신석기 그다음에 그 청동기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부터 쭉 그 이제 조선시대까지 내려와요. 그렇게 내려오는 거는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북한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그 시대순으로 내려오면서도 한편으로는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면 불교실, 해화실, 그다음에 뭐 그 청자실 이런 식으로 또 장르도 나눠서 있어요. 근데 북한의 경우는 뭐 대부분의 박물관들이 다 역사 박물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 순서로 되어 있어요. 시대 순서로 되어 있는데 북한의 경우 그 지금 말한 것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고구려 유물은 그쪽 땅이 평양 지역이기 때문에 많아요. 그런데 신라 유물은 이쪽 그 경주 쪽이고 그 다음에 공주나 부여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데 이런 유물들도 일본에 있었던 제1교포한테 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있어서 네. 그런 유물들이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경우는 신라를 통일신라라고 보지 않고 신라와 전기신라와 그 다음 후기신라로 나눕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 전기신라와 후기신라로 나누는 역사적인 거는 북한에 있는 그 땅에 위쪽에 발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통일신라라고 하면 위에 있는 발해는 없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고구려를 우리는 고구려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그 고구려라고 하는 곳을 자기네의 당나라의 분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동북공정이거든요. 똑같이 지금 현재 발해라고 하는 곳 자체가 평양 이후 위에 올라가서 연해주부터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이 중국 위쪽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통일신라라고 부르지 않고 신라 전기, 신라 후기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발해까지도 우리 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백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경주에 있는 신라 유물이 북한에 많지 않아요. 삼국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순간 가야는 없는 거고 우리가 통일신라라고 하는 순간 발해는 없기 때문에 통일신라보다는
남북국 시대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라와 발해를 같이 얘기하면서 남쪽에는 신라, 위쪽에는 발해까지. 그러면 러시아까지 우리 거예요. 역사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역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북한에 있는 그 자료와 유물과 이런 것들이 그것이 함께 중요하니까. 합쳐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었지만 이만큼 절실하게 느껴본 적은 없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게 됐고요. 두 분 소감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세요. 네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제가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너무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그 통일신라에 대해서 좀 바른 표현이 아니다. 신라 후기나 이제 남북국 시대를 말씀하셨는데 그 발해거에서 나오는 남북 시대 보면서 저는 그냥 남북국 시대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했을 뿐인데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말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해서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분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과 소감까지 좋았고요. 장경희 교수님은 4부에도 모실 거고 두 분도 또 4부에 모실게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남북한 산업미술전시회의 특징 그리고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두 분의 패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